20일 구빨치 그리고 신빨치. 미군들이 논산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북소 마을까지 전해져 왔다. 둔덕을 사이에 두고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뉘어 있는 북소는 둘 다 앞에서 50가구 정도 되는 벽촌이었다. 뒤에 산을 등지고 옆으로 넓은 저수지를 낀 마을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붉은 완장을 찬 남녀가 이곳앗 저곳앗을 헐레벌떡 뛰어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질정없는 움직임을 살피고만 있었다. 군당에 허는 일이 요게 대체 뭐여유? 젊은이가 고사틀 뛰며 목 잠기는 소리를 질렀다. 시끄럽네. 워낙에 궁벽하자는감. 좀 더 나이 많은 남자가 뒤따르며 말했다. 아무리 끄트머리에 붙었어도 그렇지요. 세상에 요런 법은 없는 법이에요. 인자 타박해서 뭘요?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랬겠냐 이해하고 인자부텀 방도를 찾으면 되잖는감. 참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구먼요. 24명의 남녀가 크고 작은 짐들을 이고 지고 허겁지겁 뒷산을 넘어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한 번도 뗀 적이 없었던 붉은 완장은 이제 그들의 왼쪽 팔에 붙어있지 않았다. 핏빛으로 붉은 그 완장은 어디서나 눈에 잘 띄었다. 특히 숲속에서나 논 가운데서 붉은 완장은 눈부시도록 선명하고 또렷했다. 그걸 남자가 차면 금방 기운세게 보였고 여자가 차면 갑자기 야무지게 보였다. 그건 분명히 붉은 물들인 손바닥 넓이의 헝겊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헝겊 조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본 헌병이 찬 완장에서 대일본 제국의 권위와 위압을 보았듯이 그 붉은 완장에서는 공산주의의 혁명과 투쟁을 보았다. 그들이 떠나게 되자 마을은 텅 빈 것 같은 정막 속에 놓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2달 반 동안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과 무게가 그렇게도 컸던가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인민해방과 혁명투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가르쳤으며 혁명의 새 나라를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며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부르던 노래는 여음으로만 남고 그들이 추진하던 일은 기억으로만 남겨지게 된 것이다. 어디로들 저리 가는고. 뒷짐을 지고선 이장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무사하기나 해야 할 텐데요. 옆에 선 법일의 무거운 말이었다. 딴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동포끼리 서로가 못할 일입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하자면 인생살이가 잠깐인데 실제로는 굽이굽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뜻깊기는 하지만 현실이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귀에 닿지 않는 너무 먼 소리지요. 그게 왜 그리 되는 겁니까? 가시지요. 가서 앉으십시다. 이장이 돌아섰다.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 앉았다. 아이들 손을 타지 않은 감나무에는 감들이 누릇누릇 익어가고 있었다. 그게 부처님은 깨달은 입장에서 사람을 삼라만상 중에 하나로 보신 것이고 인간은 인간끼리만 보는 데서 오는 차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마 영원히 줄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뺏고 뺏기는 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굶고 사라지는 목숨은 없는 법이니까요. 그 차이를 줄이자면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 불심을 지니고 욕심을 덜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보셨습니다. 사람의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죽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데도 병들어 죽는 고통과 매맞아 죽는 고통과 굶어서 죽는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서럽고 큰 고통이 굶어서 죽는 고통이 아닐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을 산다는 것은 굶어서 죽는 고통의 연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고통 앞에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한들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배부른 사람들은 사나흘만 굶어보면 배고픈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심이지 따로 불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눌 수 있는 자가 욕심을 덜 갖고 나누려는 것이 해결 방법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서로가 화평을 누리며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자연의 섭리가 바로 화평이고 균등입니다. 물이 낮은 곳과 빈 곳을 채워 언제나 수평을 이루는 이치가 그것입니다. 그 원리가 깨짐으로 해서 빼앗긴 사람들은 빼앗은 사람들에게 대들 수밖에 없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좋으신 설법이십니다. 무슨 황송한 말씀을요. 다음날 새벽 북소 마을은 완전히 뒤집혔다. 새벽 어스름을 밟고 우물로 나간 아낙네들이 즐거불해서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도망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며 고사틀 뛰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다. 새벽잠에 빠져있던 남자들이 허둥지둥 우물로 모여들었다. 역시 여자들의 말대로 우물가에는 고무신이나 집신들이 질비하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우물 속에는 거꾸로 박힌 시체들이 뒤엉켜 있었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다니 대체 누굴까요? 이 일은 어쩐겨? 남자들은 서로가 모르는 일을 물어대며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이러고들 잊지 말고 어서 시신들을 끌어냅시다.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죽은 이유도 알게 아니겠소. 이장의 말이었다. 우물은 두레박줄로 10발 가까운 깊이였다. 담이 큰 두 남자가 팔다리를 버팅기며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새끼줄을 네 겹으로 다시 꼬아 아래로 늘어뜨렸다. 올려! 끌어당겨! 아래에서 울음소리가 올라왔다. 굵은 새끼줄을 잡고 있던 남자들이 함께 기운을 썼다. 양쪽 겨드랑이에 새끼줄을 감은 시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 방학갓집 아들 영식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맞네, 영식이! 어제 떠난 사람들이 어쩐 일이 돼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알아차렸다. 어제 떠난 그들이 사방의 길이 다 막혀 되돌아와 어젯밤에 우물에 몸을 던졌다는 것을.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우물가는 금방 통곡으로 뒤덮였다. 시체가 하나씩 끌어올려질 때마다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새로이 통곡을 터뜨렸다. 시체를 다 끌어올리는 데는 한나절이 걸렸다. 우물가에 질비하게 눕혀진 시체는 모두 27구였다. 어제 떠난 숫자 그대로였다. 흉사를 했으니 집으로 모실 수도 없는 일이고 장례를 저처금 치른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니 묘는 따로따로 쓰더라도 장례만은 합동으로 치르는 것이 어떻겠는가요? 이장이 의견을 내놓았다. 아무도 반대하는 가족이 없었다. 장례도 3일장이니 뭐니 오래 끌 것 없이 하룻밤 세우고 다음날로 매장을 하자는 말이 나왔다. 시국이 뒤숭숭한데 홈프리에 쓰면 됐지 오래 끌어 좋을 것 뭐 있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그 말에도 유가족들은 순순히 따랐다. 그래서 우물가에는 차일이 쳐지고 불이 밝혀졌다. 밤에도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이 달라진 것을 실감하게 했다. 법일은 유가족들의 간청과 이장의 부탁으로 독경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목탁은 없어서 요령만으로 독경을 시작했다. 공산주의자들의 죽음과 독경. 법일은 그 보조화를 내세워 독경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장례라는 것은 어차피 산 사람들을 본의로 한 예식이었던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혼백을 건진다는 굿도, 망자의 왕생극락을 빈다는 불공도, 명당을 골라 묘를 쓴다는 풍소설도 다 산 사람들이 하는 자기 본의에 위한 행위였던 것이다. 법일은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영혼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영혼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의문은 언제나 짙고 짙은 안개밭이었다. 불교에는 엄연히 내세관이 있었지만 그건 영혼의 존재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었고 모든 종교가 갖게 마련인 현실 세계의 질서나 안녕을 유지시키기 위한 종교적 윤리, 도덕 윤리일 뿐이었다. 어느 종교나 사이비 종교인들은 그 내세관을 신도들에게 협박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종교를 돈에 팔아넘겨 타락시켰고 신도들은 신도들대로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돈으로 종교를 거래하는 이기적 맹신을 낳았던 것이다. 종교 중에서 신화적 부분이 없는 종교가 없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종교일수록 야만적이고 비이성적 종교이며 내세관을 과장하고 과신하게 하는 종교일수록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다. 모든 종교의 필요는 첫째 자아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 동물적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셋째 경전의 올바른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일 뿐이었다. 내세관은 그 세 가지를 지키게 하는 보조장치에 불과했다. 저 우주적 시야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분명 티끌이고 일생 또한 찰나였다. 더욱이 목숨이 끊겨 흙 속에 묻히면 그것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티끌이었다. 거기에서 영혼이 따로 분리되는가? 분리되어 그 가는 곳이 어디인가? 헤쳐도 헤쳐지지 않는 그 안개밭. 거리를 헤치려 함이 어쩌면 부질없는 짓일지도 몰랐다. 법일은 이런 생각을 이어가며 불경 중의 불경인 반야심경을 되풀이 독경하고 있었다. 바로 반야심경의 그 의문과 해답이 고스란히 담긴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면에서 경찰 2명이 나온 것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을 보는 순간 모두 놀라고 긴장했다. 관을 장만하려고 어제 면회 나갔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경찰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자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겁부터 났던 것이다. 사람들은 벌써 어젯밤에 차일 밑에 모여 앉아 인공생활을 겪었다는 이유로 어떤 시달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를 걱정했고 27이 죽은 것으로 족하니 더 굳은 일 당하는 일 없도록 서로 입조심하고 감싸야 한다고 이장을 중심으로 뜻을 모았던 것이다. 그런 심리적 불안감이 있는 데다 자신들이 치르고 있는 장례가 경찰들 앞에서 결코 떳떳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사실 경찰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장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관을 한꺼번에 27개나 사갔다는 정보가 경찰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거 빨갱이 새끼들이 한 짓이지? 경찰이 대뜸 타잡고든 말이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인민위원회고 여명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저께 밤에다 우물로 뛰어들어 자살을 한 것이지요. 이장이 나서서 대답했다. 그게 정말이요? 예, 사실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눈에 많이 익은데 전에 뭘 했어? 예, 이 직업이야 농사고 이장을 맡고 있었지요. 뭐라고, 이장? 아니 그런데 경찰의 얼굴색이 획 변하며 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옆에선 경찰이 눈짓을 해서 말이 중단되었다. 장례는 언제 치를 작정이요? 곧 출상할 작정입니다. 중단하시오. 허락이 있을 때까지 더 조사할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굳은 듯이 서 있었다. 당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경찰이 이장을 향해 턱짓을 했다. 일제히 고개를 든 사람들의 얼굴은 당혹감에 차 있었다. 갑시다 빨리. 경찰들이 앞섰고 이장이 그 뒤를 따라 발을 떼어놓았다. 이장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고 차일 밑에는 근심이 서렸다. 다음날 점심때가 지나 경찰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관에 들어있는 시체들을 다 끌어내게 했다. 악취가 풍기는 남녀의 시체들이 질비하게 놓여졌다. 경찰을 따라온 민간인이 사진을 찍었다. 이제 내다 묻어도 좋소. 경찰이 말하고 돌아섰다. 실례합니다. 이장님은 어찌 됐습니까? 법일이 나서서 물었다. 아직 조사 중이요. 경찰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꾸했다. 산은 커다란 모습, 억센 자태로 어디에나 있었다. 눈길을 가까이 머물게 해도 산이었고 멀리 보내도 산이었으며 눈을 감아도 사방은 산이었다. 눈길이 가까우면 산은 앞을 완강하게 막아서는 장벽이었고 눈길이 멀면 산은 무거운 물결을 일구며 뻗어간 자연의 성벽이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가슴 가득 들어차는 산은 달라진 현실을 일깨우는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조건이었다. 손승호는 비로소 산이 거기 있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 하는 여기 있는 확실한 존재로 발견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은 있으되 마음의 간격이 멀어 경관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산은 자신이 그 품에 안겨야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었다. 산이란 거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신업으로 알게 될 것이구먼. 빨치산한테 산은 아그한테 엄니품이나 같은겨. 근데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모지겠어? 자차로 겪어가면서 알게 될 일인 게 접어두고 자당간 일단 산에 들었다 하면 또 한 가지 지킬 것은 있구만. 그것이 뭔고 하니 매금시 산을 무서워하고 겁먹을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씹어보고 마구잡이로 덤빌 일도 아니다 그거지요. 산이 첩첩이라고 타보도 않고 무서워 엿불면 산심에 눌려서나 끝거정 갱신을 못하게 되고 그 반대로 산을 씹어보고 덤비면 지가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산은 끄떡도 안 오는 니더가 종당에는 지가 당하고 말지. 산이야 한발 앞이 어찌 생겼는지 모르게 골고리 같은 니가 하나도 없은게.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 겁먹지도 말고 시금방구지게 나대지도 말고 그저 내 한 몫임 보존시켜 주십소서 하는 마음으로 산하고 친해지는 것이야. 그러면 산타기도 몸에 시력이 익히고 산이 엄니품이 돼야 목숨도 보존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로 산이 엄니맹키로 보듬어주면 이쪽에서는 수는 애기맹키로 보듬낀다 그 말이여. 이미 전쟁 전부터 야산 투쟁을 해왔다는 소뚜껑의 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는지 모르지만 손승호는 그의 말을 유심히 새겨듣고 마음에 담았다. 그의 나이는 25밖에 안 되었지만 그 말은 경험이 바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의미가 깊었던 것이다. 손승호는 자연히 그에게 호감을 갖고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머슴 출신이라는 것은 거침없이 밝히면서도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빨치산이면 됐지 무슨 이름이 더 필요하냐며 그냥 소뚜껑으로 부르라고 했다. 별명에 걸맞게 그의 두 손은 두껍고도 넓었다. 꼴머슴살이 붙어있고 그 손으로 꼰 새끼가 수천 리는 될 거라는 그의 출신 성분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는 손이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단출해 보이는 짐 속에 조선 공산당사와 천자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좌익을 한 다음부터 한글을 완전히 깨쳤고 이제 한문을 공부하는 중이라고 했다. 손승호는 자신의 손과 그의 손을 비교하며 죄의식을 느꼈고 자신이 공부했던 환경과 그가 공부하고 있는 환경과를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읽고 싶은 책을 제대로 살 수 없었던 자신의 환경은 김범호에게 비하면 갈데없는 천민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소뚜껑과 비교해보면 자신의 환경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귀족적이었다. 목숨을 내건 빨치산 생활을 하면서 한글을 완전히 깨치고 다시 빨치산 생활이 시작되는데 한문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열정 앞에 그저 머리가 숙여질 따름이었다. 산에 대한 그의 예사롭지 않았던 말도 경험만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고찬스럽겠지만 네 선생님이 좀 되어줄 수 있으시겠소? 소뚜껑이 어렵게 해온 말이었다. 그러죠. 함께 공부하십시다. 손승호는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얼른 대답했다. 소뚜껑이 누구 앞에서나 자랑스러워하는 건 자신이 구읍발치라는 사실이었다. 구읍발치는 전쟁 전부터 야산투쟁을 전개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구분짓는 뜻을 포함시켜 일상어로 쓰이고 있었다. 그 말은 구읍발치산을 줄인 것이었고 구라는 글자는 구닥다리나 쓸모없음이란 의미는 전혀 없고 오히려 혁혁한 투쟁 경력이나 산 경험의 혁명 전사라는 뜻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후퇴와 함께 새로 입산한 사람들은 자연히 신빨치일 수밖에 없었다. 신빨치로서 손승호는 소뚜껑을 통해서 산생활을 익힐 작정을 하고 있었다. 소뚜껑이 자신을 선생을 삼고자 했는데 자신이야말로 소뚜껑을 선생으로 받들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 수가 얼마 안 되는 것에 비해 구빨치들이 그들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도당 조직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들의 인적 구성은 거의가 신빨치에다가 나머지는 북조선에서 내려온 당원들이었다. 신빨치들이 갑자기 산에 묻히게 되면서 당황하고 긴장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었다. 그런데 북조선 출신들이 그동안 가졌던 자신감과 거만스러움을 싹 잃어버리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우왕좌왕하고 불안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모습은 보기에 민망했다. 물론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다. 승리를 확신했던 그들이 먼 타향에서 갑자기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던 것이다. 그런 그들과 구빨치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구빨치들은 오히려 물 맞는 고기들처럼 생기가 나고 힘이 솟는 것 같았던 것이다. 그들은 마치 시범이라도 보이듯 소부대를 짜가지고 야간 작전을 나가 전리품을 짊어지고 돌아왔다. 무기며 총알은 물론이었고 시레이션 상자들도 많았다. 굳이 그들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미군을 무찔렀음을 그 노획물들이 입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화투장만한 흰 쇠판이 대롱대롱 매달린 쇠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미군들의 목에서 벗겨낸 군번 표지였다. 그건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는 빼앗을 수 없는 물건이었고 상대방도 죽지 않고서는 빼앗길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노에게는 신바람나 했지만 군표의 수만큼 적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했다. 우리가 전에 야산 투쟁을 할 적에 군경은 우리를 죽이고 귀때기를 찍어서 그것이 실적 보건지 귀때기가 어디 하나뿐인간지 한 놈에 한 사람 그 두 개를 띠갖고 가면 실적이 두 배로 늘어뿐다는 것을 멍청한 운놈들이 한참만에 알고는 귀때기 말고 코를 띄워라 안 엮였어. 우리야 그런 악독한 짓거리 시킬 사람도 없고 그냥 요것이나 비켜왔어. 그냥 오기 서운하고 또 요 쇠줄이 요상스럽게 생긴 것인지 어디 쓸만한 데가 있을란가도 모를 일 아니겠소. 소뚜껑이 시레이션의 통조리 쇠고기를 우물거리며 심드렁하게 한 말이었다. 손동문도 하나 갖고 잡으면 다음에 구해다 줄 텐기 어쩌요? 소뚜껑이 덧붙인 말이었다. 아이고, 난 실수. 그것 징그럽고 재수없어서. 죽은 놈 물건지니면 부족도 되느니라? 소뚜껑이 정색을 했다. 공산주의자가 부적은 또 뭐요? 안 어울리게. 손승호는 웃으며 눈총을 쏘았다. 말하자면 그렇다 그것이요. 근데 손동무가 징하고 재수없음께 이것을 안 가지려는 것은 공산주의자하고 어울리는 것이요? 손승호는 아이쿠 싶었다. 소뚜껑은 그만큼 논리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피장파장이요. 손승호는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이 요상스럽게 생긴 쇠줄이 욕심이 안 난단 게 손동무야 부처님인갑소? 소뚜껑은 흰 쇠줄을 양쪽 검지손가락에 걸어 이쪽 저쪽으로 돌려대며 서운해하는 기색이었다. 아니요, 나도 하나 구해다 주시오. 받아서 버리더라도 그의 호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손승호가 얼른 한 말이었다. 함은 진작에 그래야줘라. 소뚜껑은 더없이 환하게 웃었다. 웃는데도 우수가 가시지 않는 그의 눈자위를 보며 손승호도 따라 웃었다. 그는 투박한 느낌의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언제나 얼굴에 짙은 웃음을 담고 있었다. 꼴머슴 시절부터 구박과 천대를 받고 살아온 회한이 쌓이고 쌓여 그렇게 살갗으로 배어나오고 있는 것이라 싶었다. 그러고 보면 손생김에서 연유된 그 별명은 결국 마음의 상처로서 얼굴의 우수와도 이어지는 셈이었다. 흰 쇠줄은 그 생김이 누구나 신기하게 여길 만도 했다. 쪼알보다는 크고 작은 이슬방울처럼 생긴 수백 개의 쇠구슬을 신락같이 가늘고 짧은 쇠도막이 낱낱이 이어져 목에 걸 수 있는 길이의 쇠줄을 이루고 있었다. 그 쇠줄을 잃어버린 미군은 자기네 땅에 몇 뼘의 묘지도 차지하지 못한 채 영원히 이 땅에 남아 무명용사로 취급받게 될 터였다. 그의 몸뚱이가 썩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그 쇠줄에 매달린 쇠판이었다. 그러나 손승호는 그 말을 소뚜껑에게 하지 않았다. 그가 그 사실을 모를 것 같지 않았고 모른다 해도 굳이 필요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소뚜껑은 하루에 한두 자의 한자는 반드시 익혔고 손승호는 그가 익힌 한자들을 상하는 물론이고 좌우로 연결시켜 단어를 만들어가며 뜻풀이를 해주었다. 그러다 보면 역사, 문학, 사회, 정치 같은 것에 이야기가 걸쳐지게 되었다. 그는 우수의 찬눈에 정기를 모으며 무슨 이야기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열정을 보였다. 손승호는 그에게 사격수를 배웠다. 손승호가 성의를 다하는 것만큼 그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가르쳐주려고 했었다. 시방 이 전쟁터에는 일본 놈들 구구식 장총, 미국 놈들 애모항의 가루빙, 소련제 따발총 구구각색이요. 근데 다른 거 싹 다 보들 말고요. 애모항만 꼭 지니시오. 요것을 쓰면 두 가지가 한끈의 이문이요. 총 중에 성능이 진로조화 이문이고 원수들 총으로 원수를 죽이는 게 이문이요. 왼수들 총으로 왼수를 죽이는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꼬신 일이요. 그럼 총알이 문제 아니오? 에헤이, 그것도 왼수들이 다 대주자라. 미국 놈들은 원체로 물자가 흔해놓은 게 도방음시로 진로 먼저 내뿜는 것이 총알이요. 무근께라. 앞으로 따발총 총알은 떨어질란지 몰라도 이 M1 총알이야 쏘고 잡은 대로 얼마든지 뒷댈 것이요. 그래서 손승호는 다소 무거운 것을 개의치 않고 M1을 갖게 되었다. 입산 나흘만이었다. 자기총을 갖게 된 손승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것은 자신이 마침내 빨치산이 되었다는 확인이었다. 염상진으로부터 서민영 선생, 이약송, 김범우, 그리고 홀로 사는 어머니와 많은 동생들의 모습이 한 가닥씩의 생각을 이끌고 스쳐갔다. 손동무도 M1이요? 어떻게 재수가 좋았습니다 그려? 신빨치로서. 박두병은 멀리서 굳이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걸며 장난스럽게 웃고는 김범우가 이 총을 제법 잘 쏘았지요. 나도 좀 쏜다고 쏘는데 김영이 언제나 나보다 나았어요. 그러고는 먼데로 눈길을 잠시 보내고 있다가 손영, 우리 함께 고생 좀 해봅시다. 이게 옳은 길 아니겠소? 하며 손승호의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승호는 그가 손동무가 아니라 손영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슴이 찡 울리는 것을 느끼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러면서 그의 왼손에도 M1이 들려있는 것을 확인했다. 난 김영 생각에 찬동하진 않지만 이해하고는 있어.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갈래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죠. 김영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옳은 일일 것 같소. 후퇴하기 직전에 박두병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그대의 군대와 잠재적 전투 능력이 불언간 전면적으로 패배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유엔의 결의가 최소한의 인명 손실과 재산 파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관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그대와 그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가 한국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본관이 지시할 군사적 감독하에 무장을 벌이고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대의 지배하에 있는 유엔군 포로 전부 및 비전투원 억류자를 즉시 석방하여 보호와 가료와 금량을 가하여 본관이 지시하는 곳으로 즉시 수송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군 사령부의 수중에 있는 포로를 포함한 북한군은 문명적인 습관에 의한 보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그네들의 집으로 귀환하도록 허가할 것이다. 본관은 그대가 이 기회를 타서
장래에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 파괴를 방지할 결심을 조속히 행할 것을 기대한다.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도가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보낸 항복 권고문이었다. 손승호는 그 삐라를 찬찬히 다 읽었다. 그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 메가도의 아나무인과 오만 방자함을 손승호는 경멸하고 비웃었다. 그날 밤 손승호에게 첫 번째 야간 작전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M1 총대를 잡은 손에 불끈 힘을 주었다. 그리고 대열을 따라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다. 10월 둘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22. 너희들을 위한 전쟁. 민기용은 10월 2일에야 몸을 숨기고 있던 정릉에서 이화동의 집으로 돌아왔다. 원효로의 친정에 가 있던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 다음 날이었다. 당신 기자증 가지고 계시죠? 미처 자리를 잡고 앉기도 전에 아내가 묻는 말이었다. 민기용은 까닭모를 짜증이 솟기는 걸 느꼈다. 그러나 마침 반갑게 매달리는 딸아이를 안으며 짜증을 눌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한테 짜증을 부릴 수가 없었고 그동안의 피신처를 구해준 것도 처가인데다가 아내는 아내대로 살얼음 밟듯 양쪽을 오가느라고 고생을 한 처지였다. 내 수중에는 없지만 버리지 않았으니 어디 있지 않겠어. 왜 그러? 민기용은 껴안은 딸아이한테서 젖비린내 같은 아이들 특유의 채취를 맡으며 물었다.